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지 분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가 나와 있죠.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땅으로서 등기와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평짜리 땅도 등기하면 1필지가 되는 것이고 10,000평짜리 땅도 등기하면 1필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지는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땅이지 절대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이 필지가 돼요. 여러분, 지번이란 말은 토지에 붙는 번호를 의미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등기 등록의 단위, 지번, 법률적 개념의 토지, 이렇게만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필지를 정답으로 삼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획지는요,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어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획지의 구분 기준은 가격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의 토지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만약에 등기 등록의 단위라고 나온다면 필지가 답이겠지만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라고 나오면 획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또 법률적 개념의 토지, 그러면 필지가 답이지만 경제적 개념의 토지라고 한다면 획지가 답이 된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충분하겠고요. 또 나지와 건부지가 있는데요. 이 나지와 건부지는 정반대 말이 되는데, 나지할 때 나가 벌거벗을 나거든요. 왜? 나체할 때 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나지는 벌거벗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지의 경우는 A라는 땅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나지예요. 그 나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건부지의 경우는 A라는 땅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을 때 이 땅은 건물이 있는 땅이 되죠.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 건자를 붙여서 건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할 때는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고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개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로 출제될 때의 문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나지란 지상은 땅 위입니다. 지상에 건축물 등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쉽게 이해는 하시되 실제 출제가 되는 문장으로 기억은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고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충분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물이 없는 땅의 값어치가 건물이 있는 땅의 값어치보다는 높게 비싸게 평가가 돼요. 이걸 입장을 바꾸면 건부지는 나지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건부감가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가 올라갈 때는 증가라는 말을 쓰고요. 가치가 내려갈 때는 감가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따라서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이 말은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부감가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지만 예외적으로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가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땅만 있는 경우보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보상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물이 있음으로써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 수업 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떻게만 기억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지만 예외적으로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지 건부지 보았고 법지 빈지가 나오는데 이 법지를 공부할 때는요. 이 맨 앞에 글자가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어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활용실익,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땅이 법지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빈지는 법지와 반대로 등기 능력이 없어요. 등기할 수 없다는 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은 있는 땅을 우린 빈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법지와 빈지 공부할 때는 저 같으면 법지의 내용을 기억했다가 빈지가 나오면 정반대로 뒤집어 버릴 거예요. 반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법지는 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익은 없다. 거꾸로 빈지는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없지만 실익은 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출제가 될 때 어떻게 나오냐면 빈지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즉 빈지를 우리말로 바꾸면 바닷가가 돼요. 바닷가 땅이 바로 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닷가 모래밭이 누구 어떤 개인의 사유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예쁘게 말하면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소유권 인정 안 된다. 근데 그 바닷가 모래밭을 거닐면서 산책도 즐길 수가 있고 거부가 헌집 줄게 새집다오 재건축 놀이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는 없지만 실익은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빈지. 그 다음에 공한지와 공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공한지와 공지는 한 글자 차이밖에 없다 보니까 출제자가 내용은 공지를 써놓고 제목은 공한지 붙인 경우 많아요. 이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시 내부 땅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가의 상승,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땅을 공한지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지가의 상승, 투기의 목적 이렇게 말 나오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한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에 비해서 공지할 때 공이 뭐냐면 이 공은 한자로 빌공이에요. 빌공. 따라서 그대로 해석해보면 비어있는 땅이 공지가 돼요. 그럼 비어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땅 위에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요. 우리 대지가 한 100평이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 대지 100평, 건평 30평 이렇게 적힌 광고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땅은 100평짜리인데 건평은 30평이다. 그 나머지 70평은 건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고 비어있는 그 땅 부분을 공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그게 좀 어려우신다면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 본체가 있고 담장과 본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휴한지와 유휴지가 있는데 이건 뭐 그다지 큰 중요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휴한지가 됐건 유휴지가 됐건 현재 시점에서 특정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는 땅이라는 점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쉬고 있는 땅이 휴한지라면 불합리하게 쉬고 있는 땅이 유휴지다. 쉽게 말하면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는 땅이 유휴지라면 예컨대 인삼 농사를 짓고 나서 지력을 회복하고자 몇 년간 묵혀두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쉬는 땅을 휴한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와 선화지도 이제 요즘 들어서 나오는 편인데요. 포락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에 잠긴 땅이에요. 물에 잠겼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지적 공부에, 그러니까 어떤 문서죠. 공적인 문서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집안이 절토가 됐다는 건 흙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 강 바닥이 됐다는 건 물에 잠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침식작용에 의해서, 침식작용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 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이 나오든 간에 일단 물에 잠겼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포락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포락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선화지가 나오는데, 이 선화지는요, 이 선자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 고압. 그러니까 고압선 아래의 땅이 선화지예요. 그럼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이니까 선하가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도 고압선 아래의 땅을 제정신 같으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값 주고 사겠나요? 많이 깎겠죠. 그래서 선화지는 감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래라든지 이용해서 각종 제한이 많이 발생한다. 제한이 있다. 그 정도만 익혀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지 소지.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실 게 뭐냐면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 뭐냐? 똑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건 고정되어 있거든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나왔다. 이미 정답은 한계지입니다. 출제자가요, 한계지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만 이 말이 나오면 답이 뭐냐고만 물어보니까 얘는 그대로 그 내용, 그 지문을 익혀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지가 뭐냐? 소지는 이제 그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뭐라 그래요? 소지 그래요. 소지. 다시 한번 문장 속에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이렇게 말 나오면 소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 및 분류를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부동산 특성 들어가 볼게요. 근데 원래 부동산 특성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성 역시도 원래는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조차도 건물 특성을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따라서 기본서, 교과서에는 건물 특성이 나올지라도 공부할 때는 아니 보셔도 지장이 없더라. 따라서 토지 특성을 위주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토지 특성도 원래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특성을 인문적 특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회과학 용어에서요.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거든요. 예컨대 학교에서도 자연과학대가 있다면 뭐 인문, 사회과학대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의 반대가 인문적이다 보니 자연적 특성의 성격을 거꾸로 뒤집으시면 인문적 특성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자연적 특성은 성격 자체가 땅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선천적이고요. 선천적인 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이에 비해서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다 보니 인문적 특성의 성격은 선천의 반대 후천적이다. 고정의 반대 유동적이다. 불변의 반대 가변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출제 비중을 따져본다면 인문적 특성도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자연적 특성 위주로 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는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비중은 자연적 특성에 비중을 두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자연적 특성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부동성의 특성이 있고요.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5가지 특성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이걸 앞을 잘 따잖아요. 한 글자씩 따면요. 부부영계인, 부동성의 부,
부증성의 부, 영속성의 영, 개별성의 개, 인접성의 인, 부부, 영계인. 우리말로 부부는 영원히 남인 거죠.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부부 영계인. 이런 말씀 드릴 때 안타깝게도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부부는 남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노랫말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게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부부 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론을 공부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단어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자가 많이 있다 보니 제목에 사용된 한자어를 웬만큼 이해를 하시면 내용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부동성, 한자로 아니 불자 움직일 동이에요. 그럼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는 특성을 부동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는 부동성 그러지 않고 비이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이동이라는 말이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나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나 전부 같은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 얘기는 뭐냐? 굳이 같은 말을 따로따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의미만 해석된다면 외울 거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법 배우다 보면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에 구분하지 않습니까? 동산, 부동산 구분해요. 그럼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기준이 뭐예요? 이동이 가능하냐? 이동이 불가능하냐? 그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고 움직일 수 없는 거는 부동산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말 가능한가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기준 또는 물리적 기준 근거가 된다. 뭐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다리가 묶여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남이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건 뽀뽀하려고 달려들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땅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거 지금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 고객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그 좋은 땅 좀 있으면 보여주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잠깐 기다리셔요. 해놓고 땅을 삽으로 퍼올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의 손을 붙잡고 땅이 있는 현장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서 그 부동산 있는 현장까지 가야 된다. 임장 활동이란 말 들어보셨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땅은. 땅을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땅을 숨길 수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구청에서 찾아옵니다. 띵동띵동, 누구십니까? 예, 중구청 직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알고 봤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런데요, 내시죠, 세금을.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특성이 바로 부동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컨대 현실적으로요, 현금 같은 경우는 무슨 차명계좌다 이런 게 불법이긴 하지만 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땅 자체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명의 이름 변경하는 좀 그런 건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죠. 요새 또 이제 북한이 심상치가 않아요. 퍽 가면 미사일 막 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어요. 근데 만약 전쟁 등이 난다면 땅을 갖고 튈 수 있나요? 못 갖고 튀어요. 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귀금속 등의 동사는 갖고 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비롯한 어떤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 부동산은 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 욕구가 감소하겠지만 귀금속 등의 동사는 갖고 튈 수가 있으니까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 욕구는 감소하는 반면 귀금속 등의 동산의 소유 욕구는 증가한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동산과 부동산의 수요가 반비례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근데 이런 수업을 처음 들을 때는 말이죠. 그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막 나오니까 확 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2번, 3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빨리 외워야 되겠다, 빨리 좀 익혀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은 잠깐 접어주시고 그냥 계속 내가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용기 이런 것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이 나와요. 또 생각해 보세요. 부증성은 아니 불자 증가할 증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토지는 자연물이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토지를 생산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걸 부증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증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토지가 생산이 되지 않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이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땅이 됐건 무슨 물건이 됐건 간에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땅값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집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집가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집가고, 고집가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집가고가 발생한다면 땅을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가 없고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증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져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땅값이 높게 올라가요. 땅값이 높게 올라가니까 그 땅을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소유할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 편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보거나 출제가 되는 문제를 보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토지 부족, 집가구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증성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생산이 안 되니까 토지의 양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할 건 토지 공급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2가지 나눠지는데 물리적 공급은 양 자체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용도적 공급이 뭐냐면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현재 주거 용도의 땅이 부족하다면 상업 용도나 공업 용도로 지정된 땅을 주거 용도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가지 구분하십시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를 바꿔 공급하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섞어놓는 바람에 틀리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 점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뭐 이것 때문에 땅값 올라가니까 집약도가 높아져 가지고 집약적 토지용이 뭐 조장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학습해 가면서 특징적인 단어 위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영속성인데요. 이제 영속성. 왜 영속조다 그 말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봐요. 땅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면에서 가치가 깎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감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걸 넓게 보면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예쁘게 포장하면 뭐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유이익과 사용함에 얻는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렇게 말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곰돌이가 큰 마음을 먹고 50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 곰돌이도 구입만 해놓고 모셔놨다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뒷집에 곰탱이가 찾아와가지고 곰돌아 나 이번에 동남아 여행 떠나는데 그 디카 하나 좀 빌려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곰돌이 입장하면 선뜻 그 디카를 곰탱이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줘요. 왜냐? 어떤 분은 고가품이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가품이기 전에 디지털 카메라는 동산이에요. 동산은 파괴, 훼손, 분실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빌려주기가 어렵죠. 근데 땅은요, 남에게 빌려준다 한들 땅이 파괴되거나 분실되거나 할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뜻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되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만 쓰려면 좀 약간 좀 모자란 듯 보이니까 출제할 때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 이외에 나머지 무슨 장기적 배려, 예측 원칙의 토대, 직접 환원법의 근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특징적인 단어들은 그냥 외우는 게 오히려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개별성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항상 수업할 때 개별성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입니다. 개별을 앞뒤로 거꾸로 읽어봐라. 그럼 별개가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너와 나는 별개야 라고 얘기한다면 너와 나는 같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이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는 그 특성을 개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대체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대체한다는 게 뭐예요? 바꿀 쓴다. 근데 바꾸려면 같거나 비슷해야만 바꾸는 게 가능한 거죠. 다른 것끼리는 바꾸기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따라서 문장 속에서 대체가 곤란하다, 대체가 제약된다, 곧다고 말 나오면 이거 개별성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생각해 보세요. 개별성 때문에 땅은 땅마다 달라요. 그럼 다르다면 땅은 동질품일까요? 이질품일까요? 당연히 이질품이겠죠. 근데 이질품의 경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완전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물일가의 법칙과 불완전 시장 이런 것들이 뭐냐? 그거는 다음 파트인 이제 시장에 가면 또다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만 동질품일 때 일물일가 법칙 성립하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동질품이 뭐고
일물일가가 뭐냐? 뜻 같은 거 몰라도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접성 볼게요. 근데 인접해 있다는 말 자체가 왜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람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가까운 것끼리는 좋든 안 좋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인접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안 좋은 영향 받을 때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특히 인접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문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특성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부동산 경제론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론 파트는요, 이 자체로도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서도 비중이 작은 파트가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제학에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그 다른 파트의 어떤 이론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목이에요. 대단히 여러분에게는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의 뜻을 아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수요 공급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요는요, 자, 수요가 나왔다. 누구 입장이다? 사는 쪽 입장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 입장이고요. 공급은 파는 쪽 입장이죠. 그래서 문장을 보시거나 어떤 문제 푸실 때 수요가 나오면 사는 쪽 입장에서 보셔야 되고요.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파는 쪽 입장에서 보시면 문장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는 쪽, 파는 쪽을 신경 안 쓰고 수요 공급만 놓고 보면 자꾸 배웠던 게 충돌이 되고 혼란을 겪으시면서 어렵다는 느낌밖에 안 받는단 말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수요는 무슨 쪽? 사는 쪽, 파는 쪽은 공급. 두 가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의 뜻을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 나왔죠.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아야 비로소 어떤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유량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차 붙었으니까 수요는 기본적으로 플로우,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재화와 용역이 있거든요. 근데 재화는 한마디로 물건, 상품을 얘기하고요. 용역은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매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구매하고자 한다. 그럼 구매하고자 한다는 건 이미 샀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사려고 한다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구입이나 소비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수요의 의미만 가지고도 이미 수요는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라는 두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효 수요가 뭐냐면 구매 의사,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구매 능력,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을 때 유효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떤 점포에 진열된 상품을 보고 너무 갖고 싶다, 너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그 상품을 구입할 만큼의 돈이 있더라. 이때는 구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유효 수요가 될 수 있겠지만 지갑 속에 돈이 없더라. 그럼 사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예비적 수요, 잠재 수요. 차이가 뭐라고요? 구매 능력이 있다면 유효 수요, 없다면 잠재 수요.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사는 쪽이 수요고 파는 쪽이 공급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수요의 의미에서 구매,
이 구매, 이 말을 판매 한 단어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의 의미가 돼요. 제가 읊어볼게요. 그럼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보면 또 그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수요가 유리한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인 것처럼 공급도 유리한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겠네.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또 수요가 구매 의사뿐 아니라 구매 능력까지 갖춘 유효 수요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공급도 어떻게 돼요? 판매 의사뿐 아니라 판매 능력까지 갖춘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수요량이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수요량이 있다면 무슨 양도 있을까요? 그렇죠. 공급량도 있는 겁니다. 수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가격도 있을까요? 공급 가격도 있을 겁니다. 수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법칙도 있나요? 공급 법칙도 있어요. 수요 곡선이 있다면 공급 곡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사는 쪽이 있다면 공급, 파는 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거야?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될 거야? 이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이 즐거워져요. 아우, 그래, 내가 예상한 대로 제목이 또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런 구조의 파악 없이 그냥 달달달달 배울 때마다 그 말을 달달달달 외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시점에서는 외워지기도 하고 뭔가 내가 배우고 알아두는 것 같긴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까먹어요. 왜? 내가 그 체계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외워놓은 거거든요. 한 번 외워서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업으로 하는 저조차도 한 1년 정도 수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용을 까먹기보다는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할까? 아마 그 전달 방법을 모두 까먹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반복 학습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수요 가격은요, 이제 수요자 입장,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최대 얼마까지는 내겠다. 그 최대한의 지불 가격이 바로 뭐다? 수요 가격, 최대한의 가격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공급 가격은 판매할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가격인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제가 기본 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수요 법칙,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수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법칙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가격이 올랐다는 건 값이 비싸진 거 맞죠? 그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값이 오르기 전보다는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을 더 사게 됩니까? 덜 사게 됩니까? 덜 사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을 덜 사게 됩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 즉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원리를 수요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값이 비싸지면 덜 사고 값이 싸지면 더 삽니다. 근데 화살표 그려보면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 반대가 됩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수요 법칙이라 한다라고 예쁘게 포장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뀌다 보니 수요 곡선도 일반적으로는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항상 곡선의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예요. P가 뭐냐? 프라이스 가격이죠. 자, 0은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Q는 quantity가 되는 quantity는 양의 양. 근데 지금 우리는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이때 양은 수요량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수요는 영어로 deman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Q가 양, D가 수요가 되기 때문에 QD는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령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20이고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량이 40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이 숫자 값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자, 지금 100원의 가격과 2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50원의 가격과 4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역시 편의상 B점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점과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자체가 수요 법칙을 의미한다. 왜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가면 값이 싸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 결과 아파트의 수요량이 20에서 40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파트의 가격이 5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면 구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덜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수요량이 40에서 20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결론, 가격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 내리면 수요량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뀐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인 수요 법칙이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장 곡선, 개별 곡선 나오는데 이건 어차피 기본 수업 때 그래프를 다 보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다만 지금은 그래프를 안 그렸으니까 뭐만 기억한다. 수요 곡선이 됐건 공급 곡선이 됐건 개별 곡선을 합하면 수평으로 합해주면 시장이 된다.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이 곧 시장 곡선이 된다.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 즉 수요든 공급이든 개별 곡선을 합하면 시장 곡선이 된다. 지금은 그 정도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 나오고 기본 수업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도 그렇고요. 교과서에도 그래프가 다 나와요. 그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게 개별이고 합한 게 시장이구나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급 나왔죠. 예측해 봐요. 우리가 앞에 예측했던 거 수요의 의미 속에서 구매를 판매로 바꾸면 공급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공급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했고 또 일정 기간자 붙었으니까 유리한 개념 또 판매하고자 한다 했으니까 사전적 개념을 알 수가 있고요. 반드시 공급 능력, 판매 능력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급량도 있을 거고 공급 가격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차츰차츰 익혀가시면 되는 것이고 자, 공급 법칙 나왔어요. 공급 법칙. 자, 공급 법칙은 공급자 나오면 파는 쪽이에요. 그 물건을 파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져요. 그럼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럼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늘기 때문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립니다.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공급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공급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바로 뭐다? 공급곡선이다. 그럼 공급곡선을 잠깐 제가 그려볼게요.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
자, 프라이스 가격, 원점, 퀀티티 양이 나오는데 공급은 오늘 서플라이라고 서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공급은 S입니다. 그럼 Q가 양이고 S가 공급이 되니까 QS는 공급량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공급 법칙상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라고 말이 나오겠죠. 이럴 때 자, 아까 수요곡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 볼게요. 이걸 역시 아파트의 공급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50원일 때 공급량이 30이고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50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50원의 가격과 3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A점, 100원의 가격과 5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B점이라고 본다면 A점과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는 건 확인하고 계셨겠죠. 근데 이 자체가 공급 법칙이다. 왜? 여기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50에서 100으로 올라가면 값이 올라간 만큼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커지니까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따라서 공급량은 30에서 50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100에서 50으로 내려가면 파는 쪽, 공급자 파는 쪽 입장에선 값이 떨어지는 만큼 팔아봤자 이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덜 팔려고 하니까 공급량은 50에서 30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결론을 얘기할게요. 가격 내리면 공급량 줄고 가격 오르면 공급량 는다. 즉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가 바로 공급 법칙이다. 이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공급 곡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개별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곡선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이다.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곡선이 된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탄력성 나오고 기울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느냐면 나중에 이제 요번 다음의 시간에 탄력성 배워야 되는데 탄력성의 개념을 배워야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다음 시간에 탄력성 배우시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 따져봤고요. 이제 잠시 뒤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